이 내용은 뭐냐고 여쭤봤더니 아내분이 자기 계좌를 준 거다. 그럼 이 자산은 어떻게 형성됐냐라고 했더니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형성한 예금액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들은 자금 출처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 안녕하세요. 쓰디 쓴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임원재 회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쓰디 쓴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임원재 회계사님과 열심히 달고나를 만들고 있는 황장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좀 이야기해 볼 주제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남편의 자금으로 이제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이때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했던 어떤 심사청구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사실관계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무런 소득이 없던 25년차 전업주부인 아내가 2010년에 14억 원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취득했습니다. 이때 남편은 소득이 충분했고요. 그래서 국세청은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결정 통지를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에 취득할 당시에는 임차인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도 5억 원이 있었고요. 임차인은 그 다음 해인 2011년도에 퇴거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2010년에는 9억 원, 그 다음에 2011년에는 5억 원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결정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기는 다르지만 결국 14억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결정 청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14억 전액이 지금 어떤 쟁점 사항이 발생해서 심사 청구가 진행이 됐던 건가요? 아니요, 14억 전체가 다 증여로 인정되지는 않았고요. 상당 부분 소명이 진행돼서 증여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억 원 중에서 8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은 여전히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았기 때문에 심사 청구가 진행된 것이고요. 네, 그 5억 원 중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는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차용해서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또 인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 계좌에 남아있는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내의 주장을 보면요, 첫 번째는 생활비로 받은 거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생활비로 줬던 금액을 조금씩 모은 거다. 그리고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가사노동의 대가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 증여세가 결정 통지된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하루 임금을 13만 원 정도로 산정했다고 하네요. 그 금액에 비추어 보면 25년간 가사노동의 대가로 8천만 원 정도의 금액은 충분하지 않느냐, 뭐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 비율을 보면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25년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경우에 이혼하는 그 전업주부인 아내한테 30에서 약 40% 정도의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해 줬었거든요. 그 부분을 차용해서 지금 현재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30에서 40% 정도는 그 아내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8천만 원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었죠. 내용을 들어보면 좀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아내가 가사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같이 기여를 했고, 또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을 30에서 40% 정도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듯한데요. 국세청에서 어떻게 반론을 했나요? 네, 근데 국세청은 또 조목조목 반박을 잘합니다. 자, 어떻게 반박했냐면요. 자, 첫 번째, 그 아내 계좌에 있는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2010년에는 이제 평균 잔액이 한 1,8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 임대보증금을 상환해줘야 하는 2011년도에는 1억 8천만 원 정도로 단기간에 급증했거든요. 그걸 이유로 들어서 25년 동안 누적적으로 받은 생활비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설사 그 금액을 생활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비가 생활에 쓰이지 않고 재산 취득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이게 되면 증여세 비과세 항목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서도 그건 이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적용되는 개념이지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중에 이 증여 문제를 다툴 때는
그 재산 분할 비율이 사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국세청은.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가장 이혼, 실제 이혼하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한 경우에 그 가장 이혼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추징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주장은 전업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한 분에게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반영해 주는 게 이미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이라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8천만 원은 증여받은 것이 맞다라고 국세청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심사청구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나요? 심사 청구는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죠. 그러면 결국은 국세청이 했던 주장들을 다 인용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자금 취득에 사용됐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고 또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한 거는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해석을 했던 거군요. 그래서 이번 심사청구 사례에서는 전업주부가 주택을 취득할 때 조심해야 될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상담 사례에서도 이 경우에는 좀 반대의 케이스였는데요. 소득이 없던 남편분이 주택을 취득을 하셨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내역을 보니까 예금액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금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금의 어떤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더니 아내분 명의로 계좌로 막 들어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고 여쭤봤더니 아내분이 자기 계좌를 준 거다. 그럼 이 자산은 어떻게 형성됐냐라고 했더니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형성한 예금액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들은 증여가 되기 때문에 다 증여세를 신고를 하시고 증여와 관련된 자금 출처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상담 문의도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아니면 또 아내 명의로 분양에 덜컥 당첨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저희 문의사항에 보면은. 많죠. 네네.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이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은 꼭 증여세 신고까지 마무리하셔야 된다는 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례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숙면과 꿀잠을 책임지는 달고나 세금 황장훈 세무사 이원재 회계사였습니다.